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익선 질병 관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전립선암 지원 진료 프로그램에 관한 배경 정보를 일부 드리고자 합니다. PCRC 프로그램은 2013년 1월에 개설됐고 주된 자금원은 자선기부금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정부와 비정부 단체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PCSC 프로그램에서는 교육과 임상상담을 통해 전립선암 생존자와 그 파트너에게 필요한 것들과 치료 전략을 더욱더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제공하는 다양한 모듈입니다. 이 모듈들은 모두 대면이나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제공됩니다. 이 교육 시간은 대부분 매월 제공되며 상담 클리닉이 있습니다. 1대1 예약 상담이나 교육 시간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이성 전립선암 관리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교육 목표는 전립선암의 질병 상태, 즉 거세 민감성과 거세 저항성 질병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전이성 전립선암의 질병 특성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 여러 종류의 치료법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비롯해 전이성 전립선암의 다양한 치료 옵션을 숙지하고 치료를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은 골반에 관한 그림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 있고 요도를 감싸고 있는 셈이지요. 이곳에서 암이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병과 잠재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다른 장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이성 전립선암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기관은 림프절과 뼈입니다. 폐나 간, 뇌로 퍼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요. 전립선암을 진단하기 위해 저희는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조직검사라고도 하는 생검인데요. 생검은 변리 의사가 보고하고 대개 들어보셨을 글리슨 점수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암이 얼마나 잘 분화했는지를 나타내고 국소질환 환자의 예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PSA라는 혈액 표지자를 사용합니다. PSA 수치는 질병 활성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PSA가 상승하면 질병이 진행 중이라는 뜻인 반면 PSA가 감소하면 질병이 퇴행하고 있고 잘 통제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그 다음에 영상연구법을 사용하는데요. 특히 CT 스캔과 뼈 스캔으로 다른 장기의 전이성 여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에서 독특한 사실은 주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주된 요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호르몬은 고안에서 생성되는데 전립선암을 제어하는 첫 단계는 테스토스테론 박탈입니다. 이것은 외과적으로 고안을 제거하면 가능하지요. 또는 내과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로겐 박탈요법 또는 테스토스테론 박탈요법은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의 근간입니다. 이 요법은 치료의 첫 단계이고 이 병의 궤적 전체에 걸쳐 계속됩니다. 안드로겐 박탈요법으로 장기간 치료하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 중 어느 것이든 나타나는 분은 ADT 요법과 부작용 관리를 다루는 네 번째 모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립선암의 치료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용어를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거세 민감성과 거세 저항성 질병입니다. 이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보이는 것은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PSA와 테스토스테론의 계략도입니다. 이제 처음에 환자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정상인데 PSA는 상승합니다. 이 시점에 환자가 진단을 받으면 안드로겐 박탈요법을 시작하고 안드로겐 박탈요법에 대한 반응으로 테스토스테론과 PSA 수치가 둘 다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지요. 테스토스테론은 치료 과정 내내 낮은 수치를 유지하는 반면 이 시점이 되면 PSA 수치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낮고 PSA도 낮아지는 이 시기를 거세 민감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전이성 전립선암의 첫 단계이지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병은 저항 메커니즘을 발견하고 테스토스테론이 낮게 유지되는 동안 PSA는 상승하는 식으로 병이 진행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 병을 거세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처음에는 이 병을 거세 민감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테스토스테론이 낮고 병이 잘 통제된다는 뜻임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테스토스테론은 계속 낮지만 이 병은 진행 중이고 PSA는 오르면서 이를 거세 저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이성 전립선 안의 다양한 질병 상태를 이해했으니 이제 치료 옵션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치료 옵션을 4계열의 약물로 나눴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억제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 암의 주된 요인은 남성 호르몬입니다. 이제 주요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고 테스토스테론은 안드로겐 박탈요법으로 제거되지요. 그러나 안드로겐 박탈요법에도 불구하고 몸에는 소량의 다른 남성 호르몬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소량의 남성 호르몬이 이 병을 여전히 계속 진행시킬 수 있지요.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억제제는 모두 이 소량의 다른 남성 호르몬을 제어하는 약물입니다. 이 약들이 작용하는 방식은 생합성을 제어하거나 남성 호르몬이 안드로겐 수용체와 전립선 안에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약은 4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남성 호르몬의 생합성을 제어하는 약물입니다. 아비라테론이라고 하지요. 경구용 약으로 공복에 하루 1번 복용합니다. 프레드니손이라는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해서 잠재적인 부작용을 다스리지요. 이 약의 주요 부작용은 고혈압과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간 독성입니다. 이 중 2가지는 느껴지지 않는 이상이지요. 혈액 검사에서 찾아냅니다. 이런 이유로 처음에 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할 때 꽤 자주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끝으로 이 약은 말초 부종, 즉 다리와 손이 붓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치료는 거세 민감성이나 거세 저항성 상태에서 투여할 수 있고 복용 기간은 더는 효과가 없어 질병의 진행이 분명하거나 견딜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이제 다른 약물군은 모두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 안드로겐 수용체 및 전립선 안과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약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엔잘루타마이드입니다. 경구용 약으로 하루에 1번 식전이나 식중 또는 식후에 복용합니다. 병용해야 하는 보항약은 없습니다. 주요 부작용은 피로, 인지장애이고 발작 임계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발작 위험이 큰 환자가 이 약을 복용하면 발작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그런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않습니다. 복용 기간은 아비라테론 및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진행에 분명한 증거가 있거나 견딜 수 없는 부작용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다음 약은 아팔루타마드입니다. 역시 경구약이죠. 주요 부작용은 피로, 불안정성과 낙상, 갑상선 저하증, 감사성 기능이 떨어지는 증세로 혈액 검사로 알아내고요. 피부 발진 등입니다. 피부 발진은 실제로 매우 흔하고 환자의 최대 25%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 나타나면 치료를 잠시 중단하고 발진에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발진이 회복된 후 치료를 재개하면 대개 재발하지 않습니다. 아팔루타마이드의 적응증은 거세 민감성 질병 또는 오늘 다루지 않을 비정의성 전립선 암입니다. 다시 복용 기간은 다른 약들과 마찬가지로 진행에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끝으로 이 계열의 마지막 약은 다로루타마이드입니다. 이 약은 하루에 2번 경구 복용하고 현재 캐나다에서는 도세탁셀과 변용할 때만 승인이 되는데요. 도세탁셀은 거세 민감성 질병의 하악요법 약물로 쓰이거나 오늘 다루지 않을 비정의성 암에서 단일 제제로 쓰입니다. 이 계열의 약물 중 다로루타마이드는 실제로 내약성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부작용도 최소라서 주로 피로와 드물게 피부 발진이 있습니다. 복용 기간은 진행에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제 이 모든 약은 전립선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병이 진행되는 과정 내내 이 약들 중 하나를 표준 진료의 일부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하는 분은 추가 약물이 있을 수 있지요. 표준 진료로 어느 약물을 선택할지는 담당 의사와의 상의 내용이나 부작용, 환자가 사용하는 다른 약물 간의 잠재적 상호작용, 환자의 동반 질병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약물 계열은 화학요법입니다.
그런 약물은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정맥으로 투여하고 작용 기제는 기본적으로 세포 주기를 중단시켜 암의 모든 활동을 멈추고 전립선 암의 퇴행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그런 약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세탁셀입니다. 3주에 한 번씩 정맥으로 투여하는데 프레드니손이라는 다른 약물을 병용하지요. 주요 부작용은 피로, 혈구 감소, 설사, 신경병, 즉 말초신경이 손상돼 손가락과 발가락이 저리거나 아리거나 감각이 없는 증세이고 탈모, 손 발톱 변화, 눈물 흘림 등이 있습니다. 도세탁셀은 거세 민감성 상태에서 투여할 수 있는데 이 적응 중에는 총 6주기 동안 투여합니다. 또는 거세 저항성 상태에서는 10에서 12주기 동안 투여하지요. 이 치료는 병세가 진행되거나 의도한 횟수의 주기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다른 화학요법 약물은 카바지탁셀입니다. 프레드니손과 함께 3주에 한 번씩 정맥으로 투여합니다. 부작용은 도세탁셀과 아주 비슷합니다. 환자가 도세탁셀에 총 10에서 12주기 동안 노출된 후 거세 저항성 상태에서만 투여하고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한 계속 투여합니다. 이제 이런 부작용을 자각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요. 첫째는 피로인데요. 피로는 대개 스스로 회복되지만 꽤 쇠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로가 심하다면 화학요법보다는 감염처럼 다른 원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에게 연락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학요법은 혈구 수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혈구 수치 중 하나는 백혈구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이 있으면 응급상황으로 간주합니다. 화학요법을 받는 중에 언제든지 열이 나는 분이 있다면 즉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사입니다. 설사는 비교적 흔치 않은 부작용이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설사라면 지사제로 억제할 수 있지요. 하지만 너무 심해서 하루에 3번 넘게 설사를 하고 심한 복통이나 열, 전반적 퇴화, 탈수 위험이 동반되면 반드시 즉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말초 신경병은 화학요법이 누적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치료 담당 의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때로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 담당 의사가 화학요법 용량을 줄이거나 치료를 잠시 쉬어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게 하기도 하지요. 안타깝게도 일부 신경 손상은 만성이 돼 되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탈모와 손 발톱 변화는 성가시지만 일시적이고 치료를 중단하며 되돌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눈물이 나는 눈물 흘림 부작용이 나타나는 환자들도 있는데요. 성가실 수 있지만 치료를 중단하면 대개 회복됩니다. 다음 계열의 약물은 방사성 의약품입니다. 이 계열에는 한 가지 약이 있지요. 라듐 223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주기율표에서 라듐 223과 칼슘이 같은 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라듐은 칼슘과 구조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칼슘처럼 뼈에 흡수됩니다. 라듐 223은 방사능의 방사선 동위 원소로 알파 방사선을 반출하지요. 그래서 라듐 223을 주입하면 뼈에서 특히 뼈 전이처럼 뼈 전환율이 높은 부위에서 흡수됩니다. 라듐이 뼈에 흡수되면 방사선을 방출해 암세포가 손상되고 사멸하지요. 라듐 223은 4주에 한 번씩 총 6주기 동안 정맥으로 투여합니다. 거세 저항성 질병에 적응증이 있고 주로 뼈에 병이 있으며 뼈 외에는 심각한 병이 없는 환자에게만 투여합니다. 내약성이 비교적 좋지만 혈구 수치 감소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PSA는 치료 반응을 가능할 좋은 표지자가 아님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는 대개 라듐 223을 임상적으로 투여받는 환자를 모니터링해 질병 진행 증상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인산 분해 효소라는 다른 뼈 질병 활성도 표지자도 사용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린 약물은 사실 약물 계열이 아닙니다. 그냥 한데 묶어 설명합니다. 즉, 표적 치료와 임상 시험이지요. 검토하고자 하는 첫째 표적 치료제는 루테툼 PSMA입니다. 말씀드릴 첫 표적 치료제는
루테툼 PSMA 617입니다. PSMA는 전립선암 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막통과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다른 조직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 전립선암에서 다양한 용도로 매우 매력적인 표적이 되지요. 진단 목적으로 처음 사용됐습니다. PET PSMA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PET PSMA는 캣스캔인데 전립선암의 PSMA에 결합하는 저분자를 사용하고 이 저분자가 스캔으로 판독되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 원소와 연결됩니다. PET PSMA는 질병 감지에서 CT 스캔이나 뼈 스캔보다 약간 더 민감합니다. 그러나 아직 연구용이라 임상시험에서만 사용되고 BC주에서는 표준 진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더 최근에는 PSMA가 치료 표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PET PSMA와 마찬가지로 루테툼 PSMA도 두 개의 막통과 PSMA를 결합하는 저분자를 사용합니다. 이 저분자가 이제 베타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루테톤 동위 원소와 연결됩니다. 저분자가 PSMA와 결합하면 이 복합체가 세포 내부로 들어가 저분자가 잘리고 루테툼이 방사선을 방출해 암세포 손상과 사멸이 일어나지요. 랴둠 223과 달리 이 분자는 모든 전립선 암 부위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뼈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루테툼 PSMA 617은 환자가 차도를 보이고 치료를 견딜 수 있는 한 6주에 한 번씩 총 6주기 동안 정맥으로 투여됩니다. 이 치료는 비교적 내약성이 좋고 주요 부작용은 혈구 수치 감소와 입안 마른증입니다. 이 치료법은 이미 캐나다 보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BC주에서는 아직 공적 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용 가능하다면 임상시험을 통한 것이거나 자비 부담의 경우이지요. 다음에 말씀드릴 표적 치료제는 올라파립입니다. 지식이 쌓이면서 우리는 암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암의 동력원이 게놈 돌연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BC주에서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유전성 DNA에 대해서뿐 아니라 암 DNA 검사에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에 잘 걸리게 하는 유전성 돌연변이가 있을 수도 있는 환자뿐 아니라 암이 유전될 수도 있는 환자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족 구성을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 검사는 치료 방향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암 환자의 최대 30%는 잠재적으로 표적화할 수 있는 DNA 변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중 최대 15%는 BRCA1, 2 또는 ATM의 변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제 이런 특정 돌연변이 즉 BRCA1과 BRCA2, ATM은 올라파립이라는 약물의 표정이 될 수 있는데 이 약은 이런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올라파립은 경구용 약물로 하루에 2번 복용하고 환자가 차도를 보이고 부작용을 견디는 한 계속 복용합니다. 이 약이 필요한 환자는 BRCA1이나 BRCA2 또는 ATM 돌연변이가 유전성 돌연변이 또는 암 안에서 진화한 돌연변이로 숨어있는 거세 저항성 질병 환자입니다. 올라파립의 부작용은 아주 독특합니다. 혈구 수치가 감소할 수 있어 혈구 수치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일부 경우 복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점막염도 생길 수 있지요. 피로, 식욕 부진을 유발할 수 있고 아주 드물게 2차성 혈액 이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 2차성 혈액암을 뜻합니다. 이는 극히 드뭅니다. 치료의 이점이 부작용보다 크지만 정기적인 혈구 수치 검사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치료 옵션은 임상시험입니다. 종약학에서는 임상시험이 많은데 그 의도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모색하고 환자 치료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아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상시험 참여를 왜 고려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상시험을 통해 달리 이용할 수 없는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BC-암 기관에서는 암의 모든 단계에서 환자가 달리 이용하지 못할 치료법을 제공하는 다양한 임상시험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는 실무진이 더 관심을 갖고 환자를 지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모든 환자에게 최고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임상시험에는 특별히 할당될 자원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분에게는 지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임상시험은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의 다른 사람들을 도울 기회이지요. BC주에는 주 정부 비뇨 생식 바이오뱅크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이성 전리선암 환자에게서 수집한 혈액검체와 임상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입니다. 이 자료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요. 전리선암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암과 치료 결과에 대한 예후와 예측 생물 표지차를 식별하는 자원으로 사용됩니다. BC주에 사시면 등록 후 고려해 보시고요. BC 암센터 사이트 아무 데서나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치료 옵션을 다 알아보았으니 다음 질문은 이런 치료 옵션의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암 진행에 따른 환자의 PSA와 테스토스테론의 계략적인 진단입니다. 이제 보시듯 이 환자는 처음에 PSA가 상승하고 테스토스테론은 정상이었습니다. 환자는 것의 민감성으로 간주됩니다. 그런 다음 PSA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환자의 암은 것의 저항성으로 간주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치료의 시작은 안드로겐 박탈요법인데요. 암 진행 과정 내내 이 요법을 쓰고 박탈이 암을 완전히 통제하기에 불충분해져도 이 요법을 씁니다. 이제 여기에 무엇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것의 민감성 상태에서는 환자의 기대 수명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양한 치료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경구용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억제제인 아비라테론, 엔잘루타마이드, 아팔루타마이드 중 하나입니다. 화학요법은 도세탁셀 또는 다로루타마이드와 도세탁셀 병용 형태로 투여할 수 있지요. 이런 모든 추가 요법은 안드로겐 박탈 요법과 함께 투여하면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치료법들은 암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 진행되는데 이때를 제1선 거세 저항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의 치료 옵션은 아비라테론 리마 엔잘루타마이드 또는 도세탁셀입니다. 또다시 이 옵션으로는 질병은 억제할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암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치료 옵션은 라듐 223 또는 카바지탁셀 형태의 화학요법이 되는 제2선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제3선의 경우 그 선 이상의 치료는 사실 이전 치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가 게놈 변이 검사를 받았는데 BRCA1이나 BRCA2 또는 ATM 돌연 변이가 발견되면 거세 저항성 상태의 어떤 시점에서 올라파립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임상시험 참여를 고려할 수 있고요. 치료의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제1선 치료 이후 2선, 3선의 치료법 중에서 치료 순서 결정은 이전에 무슨 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정말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전반적인 심신 건강, 현재 상태, 진료 목표, BC주 지침, 치료법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지요. 그러면 무슨 치료법을 사용할지 결정하는 방법과 치료 의사가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고려사항을 조금 말씀드리지요. 담당 의사는 병이 많든 아주 적든 병의 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암이 얼마나 빨리 퍼지고 있는지, 증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암의 증상이 얼마나 많은지, 암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증상이 꽤 나타난다면 우리는 환자에게 더 빨리 차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치료법을 고려할 것입니다. 환자의 다른 병 문제를 고려하고 환자가 이전에 전리선암 치료를 받았다면 살펴볼 것입니다. 치료의 잠재적 부작용과 독성을 환자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치료 기간도 조사할 것이고요. 차도가 있는 한 계속되는 치료가 있지만 제한된 기간 동안 해드리는 치료도 있으니 환자의 선호도와 치료법 이용 가능 여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 의사를 만나실 때는 미리 준비하고 치료에 대해 무엇을 물을지 알고 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옵션이 있는지, 왜 한 치료법이 다른 것에 우선에 선택되는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주 치료를 받는지, 약물 치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부작용을 치료하려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서면 자료와 검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담 중에 제공된 정보를 다 기억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진료 예약 방문 전에 질문이나 우려사항이 있으시다면 누구에게 연락하면 되는지 치료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끝으로 치료 계획이 결정되면 우리가 치료의 차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환자의 컨디션이 얼마나 좋은지입니다. 치료 의사를 만나실 때마다 의사는 암 관련 증상, 통증 관리, 식욕, 배뇨 증상을 물은 다음 특정 치료의 잠재적 부작용 여부를 묻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 의사는 환자가 차도를 보이고 있는지, 치료를 다 견디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치료 의사는 또한 PSL을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할 겁니다. PSL을 얼마나 자주 추적하는지는 현재 받고 계신 치료, 환자와 담당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는 치료의 차도가 있을 때는 PSA가 감소하고 병이 진행 중일 때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치료의 차도를 보이는 환자 중 최대 25%는 처음에 PSA 수치가 올라간다는 사실에 유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세의 임상전 진행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치료 의사는 적어도 치료 시작 후 첫 3개월간 PSA가 상승하더라도 초기 치료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 연구인데요. 캣스캔과 뼈스캔은 병세의 진행을 관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세 형황에 대한 아주 좋은 표지자가 임상평가와 PSA 형태로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에 대한 정기 영상 연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 연구는 새로운 치료로 변경하는 시점에 기준선을 마련할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달리 의사의 재량에 따라 합니다. 하지만 몇 달마다 정기적으로 영상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모두 아시니 다음 질문은 그렇다면 어느 치료법을 선택할까요? 이겠죠? 모든 치료 옵션은 사망 위험을 낮추고 스캔이나 PSA 검사로 진행 위험을 낮추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은 정말 본인과 의료 제공자에게 달려 있는데요. 정보를 알고 함께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BC조에서 표준 진료의 일부로 이용 가능한 모든 약물을 요약한 것인데요. 언제든지 치료 의사에게 임상시험에 관해 질문하실 수 있고 유전자 검사에 관해 질문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암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 시간도 때로 다소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음을 잘 압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정보 중에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전립선암과 치료 옵션을 자세히 배워서 우려와 걱정이 일부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는 한편 이 정보가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을 더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이런 감정은 정상입니다. 우리 팀은 이 시가 참석 후 궁금한 점이나 우려사항이 있는 분을 돕기 위해 있습니다. 또한 상담사와 만나 그런 감정을 상담하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언제든지 임상상담사와 6번 무료로 상담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교육시간이나 클릭이든 예약하고자 하시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